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북 방송까지 재개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오물풍선 다시 또 날아오고 있고 정말 한반도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사안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앞으로의 이 위험 요인, 리스크 어떻게 우리가 줄일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김창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가 좋은 일로 뵈야 되는데 네, 제가 긴장이 고조가 되는 상황에서 그리 말입니다. 뵙게 제가 됐습니다.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 관련된 네.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바쁠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북관계라든가 한반도 평화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때, 그럴 때는 또 바쁩니다. 맞아요. 그러나 지금처럼 또 네. 군사적인 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또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군사적인 상황이 고조되는,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국민들에게 이렇게 상큼한 그런 기분을 주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어찌 본다면 조금 너저분한 무슨 막 오물이 막 남북 사이에 상공에 날아다니는 이런 일 때문에 국민들이 피로해하는 네. 이런 상황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1차 네, 뭐 시차는 있었지만 1차 풍선이 날아왔고 네, 이번에 2차 오물풍선 네. 살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면은 오물풍선 보낼 때 네. 대북 전단 네. 뭐 쓰레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쓰레기 보낸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의 자유까지 얘기하면서 김여정이 네. 보냈어요. 이번에도 2차 또 보냈는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북 전단 보내기 때문에 또 날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가 이제 우리 탈북 단체들이 지난 5월달에 북한의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그 전단을 살포한 것 자체를 오물덩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단의 내용에서 북한의 이른바 이제 지도부들에 대해서 굉장히 네. 모욕적인 표현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걸 오물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그 오물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오물로 상대하겠다 해가지고 아하. 이제 오물풍선을 우리에게 날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 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네. 탈북 단체들이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린 것에 대해서 사과할 때까지 또 전단을 날리겠다 해서 네. 전단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이 전단을 날렸기 때문에 거기에 상대를 해서 너희들도 한번 전단 그 오물을 수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번 그 고통을 맛봐봐라 해가지고 또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또 확성기 방송을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김여정은 만약에 오물과 네. 확성기 지금 현재는 오물과 확성기 방송이 동시에 날아간 거거든요. 그렇죠. 오물풍선 그러니까 어제 예. 1차 어제에서 1차 날아오니까 네. 바로 우리가 네.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어요. 네. 그러니까 또 2차 또 보낸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하면서 예. 동시에 또 우리가 전단 살포도 했어요. 또 민간단체들이. 아하. 그러니까 김여정의 발언을 자세히 보면은 김여정이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을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김여정의 말도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당장에 어떤 군사적인 대응을 하겠다보다도 멈추지 않으면 대응을 하겠다. 멈춰라.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일촉즉발로 가고 있는 것만은 일촉즉발이다. 분명합니다. 자, 근데 그동안 대북 전단을 이 탈북 단체에서 많이 보내왔잖아요. 이번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은 오물풍선이 안 왔어요. 네. 이번에 이제 오물풍선이 처음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음, 뭐 2016년인가 그때 뭐 한 번 와긴 왔지만은 네, 이번에 오물풍선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응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새로운 대응을 마련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김여정이 어제 말한 새로운 대응은 아마 이제 다 또 다른 그 확성기 방송에 대한 다른 거? 강력한 대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물풍선을 날린 거는 네. 북한이 자기들이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남한이 북한으로 보낸 전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겪는 그 피로감을 네.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한번 느껴봐라, 대한민국 국민 느껴봐라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대북 전단을 뿌리면은 이 풍선을 통해서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풍선이 이제 북한 지역으로 날아갈 경우에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 풍선 안에 그러니까 대북 전단과 함께 여러 가지 물품들이 날아옵니다. 뭐 의약품도 페니실린 같은 것도 실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다른 어떤 화학 물질이라든가 생물학 관련 물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북한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접촉을 못하게 해요. 네. 그리고
그 어떤 풍선이라든가 전단이 살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차단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걸 일일이 수거를 해가지고 또 분석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위험 물질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아, 하지 마라 좀. 네, 그러면 이제 남한도 똑같이 자기들이 겪는 피곤함을 니들도 한번 느껴 바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북 전단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북 전단이 효과적이다.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이 북한 주민들이 이런 김정은의 압제에서 좀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더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주민들의 이반 현상을 염려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좀 과잉 대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대북 전단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 없어요? 네, 주민들에게 네. 이른바 어떤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다원성과 음. 우수성들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네. 북한의 유일 독재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 일단은 전단이 떨어지면은 북한 당국에서는 전단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 일단 차단 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단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전단을 발견하면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옆에 사람은 신고를 안 했으면은 일단은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전단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북한 당국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요. 또 신고 안 한 사람들한테는 옆집에 떨어졌는데 너희들은 왜 전단 신고 안 했냐?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단 날아오는 거에서 그런 어떤 피로감, 피곤함을 느끼는 거죠. 동시에 이제 전단의 내용 자체가 네. 굉장히 외설적이고 수준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읽어보고 나서 뭐 감동하거나 뭐 이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전단 자체는 효과가 없는 거고요. 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전단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피곤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북한이 그 오물을 뿌렸지 않습니까?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전부 피곤해하잖아요. 오물풍선 날라온 거에 대해서. 그렇죠. 치워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오물풍선 날라오는 그 내용물에 대해서 네. 피해도 우리가 보고. 그 내용에서 네. 북한 체제 선전하는 내용도 없지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공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오물풍선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우리 북한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은 군에서 화생방 부대하고 폭발물 처리반이 거의 먼저 갑니다. 그래서 그걸 수거를 해가지고 이게 폭발물인지 화생방에 위험이 있는지 화학물질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에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 떨어질지 모르니까 또 막 떨어진 지역에 전국이 가서 다 수거를 하고 그럼 떨어진 지역이 우리 국민들 지금 얼마나 다 피곤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북한이 어떤 전단의 내용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위험이 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전단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북한으로서는 뭐 북한 스스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으로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겪어본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피곤함, 위험 여부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이 신경을 쓰는 것이죠. 핵심적인 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네. 거네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물풍선에 대해서 대응을 음. 대북 방송, 대북 확성기 재개를 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확성기 방송은 전단하고는 다른 조금 차원이죠. 다릅니다. 예. 전단을 일단 차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단 떨어지는 지역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북한 당국이 철저히 차단을 하고 그리고 전단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를 해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 당국에 의한 관리가 됩니다. 근데 방송이야 공중을 통해 날아가는 소리가 날아가는 건데 네. 그걸 북한 당국이 막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북 전단과 달리 지금 확성기 방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국이 하는 겁니다. 군이.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전단처럼 뭐 수준 낮거나 뭐 저지르거나 뭐 외설적이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식 같은 것들도 국제 뭐 동향이라든가 또는 뭐 일기예보라든가 노래 들어주고 노래도 틀어주고 예. 이런 게 이제 그 대충 한 전방에서 2-30km 지역까지는 그 전파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의 전방지대, 북한 말로 전현지대에 있는 병사들에게는 그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 역시 그거에 대해서 또 맞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그래서 자기네들도 또 확성기 방송을 또 틀어요. 왜냐하면은 소리를 막을 수 없으니까
소리에는 소리로 대응한다. 아, 또- 잘 안 들리게. 그렇죠. 예. 아, 그렇게 또 한다. 네. 근데 지난번에 돌이켜보면 2015년 때인가요? 네. 확성기 방송 재개해가지고 네. 목함지뢰 사건 이후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다 보니까 그때 북한에서 사격을 했어요. 네. 그렇죠. 이제 2015년도 상황을 잠시 한번 네. 돌이켜 보면은요. 그때 비문장지대에서 북한의 목함 지뢰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이제 부상을 당하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우리는 북한의 목함 지대라는 것은 분명한 거니까. 왜냐하면은 그 지뢰 유형 중에서 목함 지대는 북한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확성기 방송을 당시에 이제 우리가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거에 대해서 총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고사포 2발을 쏘고 그리고 기관총 한 발을 쏘고 뭐 3발을 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당국도 우리 155mm 포를 수십 발을 75발인가 제 기억에는 그거를 이제 북한에 대응 사격을 한 거였죠. 그리고 나서 그 북한은 그 상황에서 준전지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군이 전쟁 준비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했던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정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였죠. 그 남북한의 당국 회담을 해가지고 한 2박 3일인가 뭐 3박 4일인가 해가지고 이제 합의를 도출해요. 그래서 이제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그때 총격을 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 사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총격이 우리 그 육상에서 네. 우리 영토를 향해서 날아온 것도 그 당시에 이제 수십 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었고 우리가 또 직접적으로 비무장지대에 북한 쪽에다가 총격을 한 것도 73년 이후인가 아마 처음으로 그러니까 남북한이 서로 육상에서 총격으로 교전과 유사한 그런 행위를 주고받았던 것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북 방송, 확성기 방송이 재개한 게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 전쟁의 위협으로 더 끌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이 방송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까 이게 너무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2015년에는 그때는 뭐 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네. 북한이 유감 표명하고 뭐 네. 그걸로 이제 정리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과연 지금 외교적인 상황, 남북 간의 상황을 볼 때 그렇게 마무리될 수가 있겠느냐 네. 너무 걱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네.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했고, 아니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또 지금 계속 오물을 지금 날리고 있고, 우리 탈북자들이 또 계속 그 제북 정단 풍선을 지금 날리겠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네. 멈추면은 아까 쌍방이 어느 한쪽이든지 간에 이 상황에서 멈추면 됩니다. 이제. 근데 서로 지금 멈출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어제 했고 네. 오늘 내일 또 확성기 방송을 만약에 계속하고 여기에 또 북한이 대응을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2015년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은 올해부터 계속 그 올해 1월달에 제가 1월달에 이제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미국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지금 김정은은 전략적으로 전쟁을 결심했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설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2월달에 북한의 김정은은 이제 지금 현재 남북 관계를 이 교전 중인 두 개의 적대국과 관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거기에 네.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또 뭐 북한에 대해서 거침없는 비난하는 발언을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확성기 방송을 계속 진행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새로운 대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새로운 대응이 뭔지도 네. 궁금해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대응은 우리가 이제 일단 몇 가지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새로운 대응이라는 것은 과거에 했던 것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알파가 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 했던 것들을 본다면은 확성기에 대해서 뭐 총격을 한 게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그런 아주 그 끔찍한 행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것은 이제 북한이 2015년도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는데 준전시 상태를 선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군사력을 비무장지대 일대에 밀집시키고 후방에 있는 부대들을 북한은 이제 지금 현재는
그 2015년과는 다르게 새로운 어떤 무기 체계들을 많이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대포라든가 단거리 미사일 네. 성능들이 대폭적으로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북한의 예를 들어서 뭐 600mm 방사포라든가 또는 뭐 북한이 새로 개발한 어떤 여러 가지 단거리 네. 탄도 미사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운용할 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사용하는 이런 어떤 준비를 한달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북한이 자신들이 새롭게 확보한 군사 능력을 과시하는 네. 그런 어떤 무장 시위를 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때 네. 뭔가 북한의 대응이 오물풍선 말고 다른 게 올 가능성이 크다. 네. 긴장이 더 고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미 이제 네. 확성기 방송을 했는데 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 확성기 방송을 이 정부 입장에서는 좀 단계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성기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 24시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어제 하고 그다음에 오늘 내일은 또 단계적으로 북한의 대응을 봐가면서 네. 확성기 방송의 시간대를 늘린달까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북한은 김여정이 확성기 방송 중지해라 이렇게 지금 말한 상태에서 네. 우리 정부에서 오늘 내일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조금 더 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이제 네. 우리 조치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네. 대응까지 음, 이게 확산이 될지는 뭐 일단 봐야겠네요. 우리 네. 정부의 대응을 좀 보면서 네. 북한도 판단할 것 같은데 음, 일단은 김여정 부부장의 이 담화 음. 새로운 대응 위협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떤 입장을 내놨냐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다라는 네.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우리는 뭐 변하지 않고 그냥 네. 직진하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는 네. 사실 우리가 별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내하지 확성기 방송 뭐 그렇죠. 그 정도? 확성기 네. 방송 하겠다. 그리고 확성기 방송은 북한 당국은 감내하기 힘들겠지만은 네. 접경 지역의 북한 군인들과 북한 인민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것이다. 뭐 우리 정부 의원은 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해서 확성기 방송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김여정의 발언이 있으니까 통일부는 이제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확성기 방송을 하는 것은 통일부가 네. 아니고 국방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정부 부처가 어떤 협의해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네. 일단은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남북 간에 뭔가 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음, 어떤 획기적인 전환 아니면은 최소한 이 긴장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음. 전환 음. 이게 좀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 그러니까 언제든지 일촉즉발의 위기로 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남북 당국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서 조금만 삐끗하면은 언제든지 남북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극하거나 또는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네. 이런 위기를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남북 당국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네. 일차적인 원인은 대북 전단 살포 아닙니까? 5월달에 그렇죠. 탈북 5월. 단체에서 대북 네. 전단을 살포했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렸고, 우리가 또 대북 전단을 살포했고, 그러니까 북한이 또 오물풍선 날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의 기원이 우리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이니까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하면 됩니다. 그 대북 전단은 북한 인민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 당국은 그거를 묵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제 위헌 판결 나왔으니까 표현의 자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네. 이런 거 아니에요? 민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헌재 판결에 대해서 정부가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헌재 판결에 따르면은 네. 이제 그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을 집어넣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벌 조항. 이게 행정권의 과도한 남용이라고 본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자체는 네.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막을 필요는 있다. 그런데 이거를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 조항에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이걸 처벌하겠다고 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서는 네. 현재 있는 법, 그러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면 된다. 그러니까 현재의 판결이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서 용인되는 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되지만은 네. 그 표현의 자유가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을 야기시킬 때에는 아하. 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다소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과도하지 않는 방법으로 억제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는 게 정부가 바로 이런 걸 잘하라는 게 정부입니다. 그래서 대북 전단 살포가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일단은 이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부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하나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명백하다는 거는 일단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니까 북한에서 어물풍선을 날렸잖아요. 네. 이거는 명백한 거 아닙니까? 이게 명백한 것입니다. 아, 인과관계 명백한 네. 상황이다. 네, 그리고 현저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이 오물풍선 그리고 확성기 방송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현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거기에 무슨 화생방 뭐 어떤 무기가 들어 있는지 물질이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위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에 대해서는 제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행정권을 남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네. 또는 이제 헌재라든가 대부분 판례에서는 이런 것들을 또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은 밤에 날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밤에 12시, 1시에 날려버리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이건 원래 군대에서 전쟁 중에 적국에 대한 심리전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2차 대전 때도 그랬고 우리 한국 전쟁 때도 그랬었고요. 네. 그래서 이 대북 전단 살포가 이런 명백하고 현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고 아하.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가 전쟁의 한 차원인 심리전이기 때문에 네. 이걸 민간이 무제한 날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신고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헌재의 판결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헌재 판결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헌재 판결을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로 해서 헌재가 무제한 보장해줬다.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또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헌재 판결에도 지금 정부가 왜곡하고 있다. 아. 헌재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규제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적절한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뭔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음모론적인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네.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걸 방관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 네. 사실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출국을 했습니다. 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위에 출국을 해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5박 7일 일정으로 순방을 하게 되고 65개사 이제 기업이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김건희 여사가 거의 뭐 6개월 만에 네. 순방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밝은 표정으로 에코백도 들고 밝은 표정으로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 조금 전에 공군 1호기에 탑승하는 모습 그 사진이거든요. 네. 조금 전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표정도 저 표정을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 표정이 그래요. 김건희 여사는 네 상당히 자신감에 차 있는 김건희 여사 저 표정이 자신감을 자신감 보이는 것 같은데 약간 그렇습니까? 이 미소를 좀 머금고 있고 네. 이제 다 해결됐다. 나는 떠난다. 나는 간다. 뭐 이런 느낌의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우리 국민들이 높은 상황인데 일단은 순방을 떠나면서 관련 있는
행정관들도 함께 떠난다고 하니까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요. 네. 그래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네. 가장 큰 리스크가 음. 이 여사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이제 덮을 것인가 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심혈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언론에 계속 그동안 노출이 안 돼 있었는데 이때 이제 우리 어떤 그 풍자하는 분들이 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순방 언제 가냐고 계속 아. 그렇게 이제 요구했다는 그런 풍자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는 드디어 골치 아픈 이 한국 상황에서 벗어나 가지고 네. 그동안에 평소에 그 풍자하는 사람들이 말했던 바대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드디어 이제 순방을 가게 됐구나. 한국 땅을 네. 벗어나게 됐구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박종호 기자께서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 표정에서 그런 자신감을 읽었다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현재 상황에서 핵심적인 거는 네. 이 계속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동해에서 뭐 유전 개발 이야기하는 것도 네. 그것도 계속 무리 아닙니까? 무리수. 무리수 예. 대통령이 4분 국정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예. 산유국의 꿈을 꾸게 하는 네. 그런 아직 시추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시추 최소한 시추를 해가지고 이게 예.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을 어, 보면서 해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런 물리 이야기를 탐사. 그렇죠. 예.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뭐겠습니까? 그거는 국민들에게 산유국이라는 네. 그 꿈을 심어 줌으로써 사실은 이거는 헛된 꿈인 것이죠. 아직 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리하는 거는 국면을 이렇게 바꿔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국면을 바꿔보겠다는 거는 네. 다시 말씀드린다면 김건희 리스크에서부터 여사 리스크에서부터 벗어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탈피해 볼 것인가. 근데 지금 대북전단 살포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그 확성기 방송을 하고 북한이 과거에 확성기에 대해서 총격을 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근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지금 막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하고 면담은 하고 있는 걸 보여집니다.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 규제를 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단지 상황 파악만 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 대북전단을 언제 살포했고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인지 이런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네. 통일부에서 만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정부가 사실상 우리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는구나, 허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더 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상황은 약화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정부가 안 막느냐? 이건 역시 이 정부가 다른 각도에서 네. 현재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관리할 의사가 별로 없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야당이라든가 뭐 또 일부 비판적인 어떤 지적들이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네.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데 현재의 판결에 따라서도 막을 수 있는데 안 막고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부가 다른 꽁꽁이 속이 있지 않느냐, 뭔가 여사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른 꽁꽁이 속이 있지 않,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네.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윤석열 정부 억울하면은 네. 그럼 막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이슈에 있어서 여러 의혹에 있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에 있어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 네. 그게 정말 불행한 상황인데 지금 대북 전단도 그렇고 확성기 방송이 재개가 되면서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주민들 피해 아닙니까?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보는 상황.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북전단 살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첫째로는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한반도 평화를 깨트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걸 항상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 국제사회에서는 이거를 가장 코리아 리스크로 보고 있는 거죠. 남북한의 대결을.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항상 저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코리아 리스크를 유발시킨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킨다. 네. 이게 이제 대북전단 살포의 첫 번째 문제점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북전단은 사실상 별 실효성도 없다. 그러니까 북한에 날아가도 북한 주민들이 그 대북전단의 내용을 보고 절대로 무슨 뭐 감동하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피곤함만 느낀다는 거고요. 근데 세 번째로 대북전단 살포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접경 지역이라는 거는 우리 네. 이제 군사 분계선 상대로 해가지고 접경 지역에 약 320만 정도의 우리 국민들이 접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북 전단 날아가고 그리고 확성기 방송을 하고 그러면은 네. 일차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은 접경 지역에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접경 지역에서는 뭐 새로운 어떤 체험 활동이라든가 뭐 DMZ 투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죠. 접경 그런 것도 지역에 있고. 관광객들이 오는데 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접경 지역에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면 접경 지역의 소득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접경 지역에서 또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러면 접경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쪽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에 대한 출입 통제가 또 막 제한이 되니까 네. 자유로운 영농 활동을 하기도 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접경 지역 주민들은 원래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그동안에 제약이 되어 왔습니다. 네. 이중 삼중에 접경 지역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접경 지역을 이제 어떤 발전시키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단을 살포하게 되면은 또 총격전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또 북한이 상대적으로 또 어떤 막 뭐 오물풍선을 또 뿌리게 된다면은 네. 그러면 접경 지역 주민들은 다시 한번 2배, 3배의 피곤함, 2배, 3배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입니다. 320만 우리 국민들이 접경 네. 지역 주민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경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시 부각이 네. 되는 것이고, 지금 오늘 코스피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던데, 네. 글쎄요. 우리가 이제 우리 뭐 접경 자해 행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이미 이제 뭐 코스피라든가 이런 데는 뭐 단기간에는 네. 그 코리아 리스크들이 이미 이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출렁거린다거나 그러지는 뭐 않는다는 것이 이제 그쪽 그 전문가들의 정통한 분석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게 계속 누적될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만들어 왔던 네. 여러 가지 국가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러한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고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게는 그런 코리아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와중에 안철수 의원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네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김정은에게 자충수로 돌아갈 거다. 우리 정부의 원칙 있는 대응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 정부, 그러니까 나약했던 문재인 정부 답습하면 안 된다. 즉각 응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 의원들의 인식인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도 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추미애 의원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추미애 의원이 약 올린다고 확성기 하냐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의원의 태도는 이거 구걸이다 구걸하는 그런 얘기다. 그리고 결국에는 평화는 힘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938년 9월 30일 굴욕의 뮌헨 협정에 서명하고 영국으로 돌아온 네빌 체인벌린 총리가 영국 국민에게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믿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안녕히 주무십시오라고 한 것과 같다. 체인벌린이 추미애 의원한테 뭐 겹쳐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런 평화는 힘을 가지고 있고 힘을 보여줄 때만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 정부가 취하는 게 평화는 힘을 가질 때만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미치광이 이론입니다. 미치광이의 이론이다. 네, 미치광이 이론이라는 것은 마주보는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에서 네. 그래서 먼저 뛰어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치광이가 되어야지 뛰어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상대방에게 내가 미치광이처럼 비춰야지 상대방이 먼저 뛰어내린다. 뛰어내려. 그래서 내가 이긴다는 겁니다. 네, 그 지금 이 방금 이제 국힘당의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네, 바로 네. 이 미치광이 우리가 미치광이가 되자는 겁니다. 그런데 남북한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충돌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는 것들을 이런 미치광이 이론대로 도박을 하자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정부가 말하는 그 힘에 의한 평화는 힘만 쓰는 평화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힘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역대 민주정부들은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첫 번째로 튼튼한 국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힘만 이야기하면은 윤석열 네. 정부는 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만 쓰는 평화인 거죠. 그럼 평화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네. 첫째는 힘에 의해서 평화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협상이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류를 진행시키고 협력을 진행시키고 이런 것들 통해서 또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평화를 지키는 것과 평화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해야지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힘당이나 윤석열 정부는 네. 힘만 쓰는 평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평화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미치광이 이론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그런 위험에 몰아넣는 도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겠다는 그 말밖에 안 된다라는 네. 거네요. 힘만 계속 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평화는 글쎄요. 평화는 뭐 계속해서 멀리 달아날 것 같기도 하고 네. 힘을 통해서 우리가 우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확성기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이 굴복하게 만든다. 네.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확성기 방송을 계속 틀어가지고 예. 만약에 이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충격전을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이제 지금 국면 자체가 이미 그 동북아 정세 자체가 이제 미중 간의 어떤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서 자꾸 양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억제할 수 있는 국제적인 힘이 별로 작용을 하지 않아요.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어떻게 확산되어 갈지 모르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기름을 들고 불길에 좀 뛰어들겠다. 이게 용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우리가 2월 달 2월 달에 네. 북한이 계속 북한의 김정은이 계속 한반도에서 지금 한반도가 지금 현재 이 적대적인 어떤 교전 상태에 있는 대결 상태이다고 말했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달에 대규모 한미 합동훈련이 또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군사적인 위기가 굉장히 고조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남북한의 직접적인 충돌로 가진 않았거든요. 3월달에. 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3월달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할 때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서 가장 공격적인 건 어떤 거냐면 독수리 훈련입니다. 독수리 훈련이라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상륙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한미 합동 훈련을 하기 바로 직전에 아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뭐 독수리 훈련을 비롯하여 뭐 공격적인 군사 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정부가 또 역시 이런 한반도 긴장을 조성해가지고 네. 뭔가 또 총선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또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타이밍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미국에서 독수리를 안 하겠다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3월달에 있었던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서 독수리 훈련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달 총선을 앞두는 3월달 상황이 네.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상했는데. 그렇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독수리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정부 말처럼 미치광이 이론에 따라 가지고 독수리 훈련을 해가지고 네. 북한이 먼저 뛰어내리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미치광이처럼 행동을 해서 북한이 먼저 뛰어내리게 만들었다 한다면은 3월달에 남북한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었죠. 미치광이 이론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미국이 네. 독수리를 안 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관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또 한미 간에 8월달에 또 지금 다시 독수리훈련을 하겠다 그럽니다. 네.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가? 그렇죠.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니까 이제 그다음에 지금 뭐 올해 6월달부터 지금 예상돼 있는 건 뭐냐면은 육상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사격 훈련을 지금 다시 재개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상에서는 서해 백령도 연평도 일대에서 또 해상 사격 네. 훈련을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으로 인해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그 독수리 훈련을 하고 네. 그리고 다시 육상에서 군사분계선에서 군사훈련을 다시 하고 그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또 다시 하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1, 2월달에 계속 걱정했던 한반도 위기 상황이 다시 또 초래될 수 있는 아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네. 이 긴장이
고조가 되고 음. 또 외교적으로도 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남과 북이 거의 뭐 1대1 대결 구도로 지금 가고 있어서 외교적인 힘이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중국과 러시아가 제대로 네. 북한을 견제하거나 이렇게 하지 네.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 한반도의 위기가 계속 되다 보니까 특히 오늘 육시방쟁 37주년 네. 되는 날이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이제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네.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음. 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우리 사무처장님은. 예. 그러니까 이제 6월 항쟁 37주년 우리가 이제 6월 항쟁이라든가 또는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이라든가 네. 이런 것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60년에 이제 이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4.19 혁명은 우리 헌법 전문에도 그 정신을 계승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1961년부터 한반도 평화와 그리고 또 통일을 위한 그런 어떤 각계 청년 학생들을 비롯해 종교기라든가 학계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7년 6월 항쟁이 있었고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1988년부터 네. 또 6월 항쟁으로 인해서 힘을 얻은 우리 국민들이 6월 항쟁 이후에 1988년부터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이 6월 항쟁 37주년이기 때문에 다시 또 6월 항쟁의 그 어떤 정신을 되새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네.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깨고 있는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 항쟁의 정신을 올바르게 개성한다면은 지금 현재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받는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런 어떤 무슨 미치광이 이론에 따라 가지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을 할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따끔한 어떤 질책을 하는 것 이게 6월 항쟁 30주년을 맞이해서 네. 6월 항쟁의 정신을 올바르게 개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의미가 좀 남다른 네. 60 항쟁 오늘 37주년 기념식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외교적으로도 보면은 미국 대선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5개월 남았는데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한반도의 정세나 한반도의 문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누가 되든 간에 좀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달라질 점이 없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우리가 지난 민주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그게 다시 원점 회귀가 되어버리는 이제 냉전 시대로 남북 관계 막 대결하던 그 시대로 지금 다시 이제 돌아가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왜 뭐 때문에 그동안의 민주정부의 많은 노력들이 지금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되도록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건 당연히 윤석열 정부라는 한반도 평화라든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오로지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정권이 현재 나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문제가 발생하는 게 1차적인 원인이겠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두 번째로 살펴본다면은 한반도 문제가 네. 지나치게 지금 국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스스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힘은 점점 약화되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북미 회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그 북한 핵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이제 미국이 핵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들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의 정책이 북한의 핵 확산을 막는 것, 북한 핵 개발을 지지하는 것 네. 이런 데로 모아졌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그런 미국과 북한의 관계로 지나치게 국제화되어 버려서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있는 게 별로 영역이 굉장히 좁아졌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다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그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이 힘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국제 관계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네.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50보 100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50보와 100보의 차이는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유리하고 트럼프가 왜냐면은 뭐 자기가 막 김정은하고 친하다고 막 떠드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트럼프가 된다 해서 반드시 유리하고 바이든이 된다 해서 반드시 불리하고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된다면은요, 북한은 지난 2019년에 이제 결렬된 하노이 회담의 악몽 때문에 네.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과거를 한번 청산하겠다, 두고 봐라 하고 속으로 벼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나 김정은하고 친해 이렇게 해서 나 북한 문제 해결하고 네. 북한하고 대화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업적을 만들겠어 하고 음. 트럼프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절대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그런 트럼프의 의도에 호락호락하게 아. 말려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고 바이든이 되고 하는 문제는 분명히 어떤 차이는 존재합니다만은 네. 그 차이보다는 우리가 한반도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 시민의 힘, 우리 국민의 이 노력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예.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북전단 못 날리게 하는 이런 어떤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느냐,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대북 전단을 막겠다 아니면은 뭐 좀 자제해 달라 이런 대외적인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결국 강대강 대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새로운 대응이라는 김여정 부부장의 이 단어 선택 네. 이게 좀 걱정이 되네요. 보통 이제 북한은 자신들의 말을 내뱉으면은 예. 그 말을 내뱉은 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지 자신들의 말의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은 이제 자신들이 지금 핵을 개발하고 군사 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네. 국제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하고 남한하고 북한하고의 국력의 차이는 현저합니다. 남한은 훨씬 더 지금 국제적으로 또 그렇고 국가 역량이 훨씬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택할 수 있는 거는 자기들이 말을 했는데 말을 안 지키면은 그러면은 자기들의 말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카드 자체가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한이라는 어떤 굉장히 성장한 그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럴 수 하기에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자기네들이 말을 하면은 네. 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말하는 만큼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네.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그렇게 말했으면은 뭔가 거기에 뭐 10분의 1이라도 뭔가 해야 됩니다. 북한은. 우리는 이제 어떤 말을 통해서 예. 그 억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약간의 국가의 어떤 자존심 같은 것도 있는 거고 또 국내 정치적인 것도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데 말을 좀 살짝 세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거나 또는 어떤 반대하는 어떤 정치 세력들한테 우리가 그냥 호락호락하게 당하는 게 아니다는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말을 조금 세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말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다른 그런 성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뭐 굴복을 한다거나 자존심 네. 상하거나 이런 어떤 감정적인 차원으로 대응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거고 북한은 상황을 어떻게 지금 몰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군사적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고 네.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과 이 평화를 우리가 지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전략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건데 자꾸 정치권에서는 뭐 내가 더 힘이 세 뭐 예. 이런 식의 그리고 내가 미치광이처럼 막 행동해야 돼. 그래야지 이 어떤 그 굴욕적인 것이 아니야. 근데 뭔가 조금 하려 그러면은 뭐 조금만 어떤 그 분석적으로 해서 위기 관리를 하려 그러면 네. 그거는 북한에 대해서 굴욕적인 거야. 이렇게 감정적인 언사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정책 구사에 제약을 많이 두게 되는 이런 지금 국힘당 의원들 다 그런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네요. 내가 더 센 발언해야지 뭐 이런 네. 식의 네. 생각이 들 정도로 SNS상에서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힘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힘을 써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해지고 또 우리 한반도 긴장이 완화가 되고 이러면 좋겠지만 과연 그 길밖에 없는 것이냐 더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길이 없는 것이냐 이런 질문은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길을 계속 저희 김장수 전 사무총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오늘 저희 이제 방송을 듣고 또 김 전 처장의 말씀을 좀 듣고 바뀌어야 되는데 글쎄요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대통령 후보는 지금 해외로 떠났고 걱정이 됩니다. 자 지금 통일부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북 전단을 명시적으로 막거나 이럴 생각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김창수 저장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니까 평화의 중요성 네. 그리고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남북 관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오랜만에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우리 정부에게 네.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이것만은 꼭 하지 말아야 된다. 당부의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게 한마디만 하자면요. 이 위기와 국민의 안전을 가지고 모험을 하지 말아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그 모든 수단과 방법에는 강력한 힘과 네. 이제 능동적인 대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어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감정적으로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대북청단은 효과가 없습니다. 대북청단은 북한 주민들을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다들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텐데 그게 그리고 이제 이번에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확성기 방송에서 확성기로 내보내는 방송이 뭡니까? 그거는 자유 소리라는 대북 방송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대북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네. 확성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대북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대북 방송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그 대북 방송을 지금 이번에 확성기를 통해서 튼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오고 이미 이번에 확성기 방송을 하는 게 바로 군에서 하는 대북 그 자유 방송을 확성기를 통해 내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 자유 방송 하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미래라는 대북 방송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전파가 지금 현재 북한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파들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대북 전단에 비해서 훨씬 더 정제돼 있고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저는 권장하는 차원에서 혹시나 제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이런 대북 전단은 훨씬 더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알았을 때 대북 전단이 얼마나 무용한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이 명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처장님 말씀 들으면서 네. 우리가 잘 몰랐던 네. 그리고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에 저희가 또 모셔가지고 말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박종의 핫스팟 6월 10일 순서 함께 해봤는데요. 저희가 오전 9시부터 매일 평일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또 한 번씩 오셔서 함께 댓글도 남겨주시고 방송에도 참여해주시고 박종의 핫스팟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아침 9시 저희 오마이TV 박종의 핫스팟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내일 잊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